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4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죠. 다만 두부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의 속비닐 포장은 지금처럼 허용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 쓰기를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임희수 일생활균형재단의 상임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이신데 너무 젊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워라밸이라는 말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점차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생활균형재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재단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일생활균형재단은요, 비영리 민간재단 법인으로서 2010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설립이 됐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과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웃는 아빠 캠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 유지 혹은 출산과 육아 정책 쪽으로만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일생활 균형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2015년도에는 재단의 주 활동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금은 편향적인 인식에서 지역형 일생활 균형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일생활균형센터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시 일생활균형센터와 일생활균형재단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타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부서들도 굉장히 다양했고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역할이 중복된다거나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서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고 지원 가능한 자원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일생활균형재단 같은 경우는 순수 비영리 민간재단으로서 현장으로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기업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의 홍보를 집중한다기보다는 기업과 시민들의 욕구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것들을 일생활 균형 모델로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자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의 힘이 부족한 곳은 각계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입법 행정 담당관들을 좀 포럼의 형태로 모아서 네. 운영을 하면서 의제를 전달하는 형태로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컨트롤 타워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면 우리 일생활균형재단은 보다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였죠.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뭐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퇴근 후에도 자료 준비를 비롯해서 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떨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 아직까지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 월 평균 근무 시간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무하는 일수 자체도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근무 시간은 187시간에서 168.5시간으로 줄었고요. 네. 그리고 근무하는 일수 역시 22.2시간에서 20.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OECD 국가 중 최장 시간 근로를 한다는 그렇죠. 불명예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여전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잇는 최장 시간 근로 국가로 조금은 순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네.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의 경우는 저희와 7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어. 1356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2024시간이라는 조금 긴 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한국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경우는 OECD 국가의 평균 근로 시간인 1710시간에 네.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OECD의 평균보다도 더 많이 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워킹맘들의 경우에 낮에는 일을 하고요. 또 네. 저녁에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 아유, 꿈도 못 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워킹맘들의 경우는 좀 더 워라밸을 지켜내기가 힘든 것에는 한국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자녀 돌봄, 가사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다라는 사회적인 무거운 시선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여성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에도 완벽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는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네. 대부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이라는 곳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유급 휴가인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향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런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성들이 가사일과 육아에 참여하는 수준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아지지는 못하였고요. 네. 이것들을 같이 이제 파트너로 해 나가야 하는 기업에 역시 이러한 법과 제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오히려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남성들이 남자도 가사일과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남성들의 의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남성들이 가사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기업 역시 유연하지 못한 기업 문화가 이러한 남성들이 참여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만이 저출산의 해결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일생활 균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네. 그리고 독박육아 그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다면 네. 가임기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고려하는 경향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 생활 균형에 앞서서 뭐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퇴근 후의 여가 시간 이것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이 될 것이고요.
삶의 질이 향상될 때 또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효율적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일생활균형재단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작업이고요. 2단계는 이러한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해서 자원들을 연결하는 교육이든 지원금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2단계 작업이 있고요. 네. 3단계는 구체적인 대상별로 각각 다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요. 4단계는 궁극적인 저희 재단의 목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재단은 부산에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부산형 일생활 균형 모델 만들기를 위한 기초적인 땅을 다지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3단계 진입에 앞서서 조금 더 기업과 시민들의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들을 확장하는 작업들에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사상 여성 인력 개발센터라는 곳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4월부터는 저희 재단이 김해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김해형 모델 만들기에 돌입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 한해도 바쁘게 달려가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내담한 부산 오늘은 일생활균형재단의 이미수 상임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백인의 부산 앞바단 2기를 모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백인의 부산 앞바단이 아니라 아따, 왔다, 백인의 부산 앞바단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내지르는 그런 탄성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왔다 백인의 부산 앞바단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넣으신 그런 이유도 궁금하고요. 먼저 왔다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는 네. 사실 부산 사투리지 않습니까? 네네. 왔다라는 게 최고라는 거고요. 일단 아직은 초보인 아빠들이 이 앞바단의 경험을 통해서 왔다인 아빠가 되는 것이 저희 네. 이 앞바단의 목표이고요. 네네. 사실 작년 백인의 부산 앞바단이 1기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 정규 사업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면서 모집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백인의 앞바다는 행복한 육아라는 주제로 아빠와 자녀의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아빠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잡아서 아빠들이 주 양육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바단의 최종 목표이고요. 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 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와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아빠들 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올해는 온라인 미션이 추가가 돼서요. 네. 아빠와 자녀가 생활 속에서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아빠라는 그런 부분도 처음 아빠가 되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예쁘긴 하지만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마음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 소통하고 또 체험을 해본다면 굉장히 끈끈한 그런 네. 관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2기 모집이 이미 끝났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또 3기 모집이 계속되는 겁니까? 올해 하반기에 또 다른 형태의 아, 백인의 네. 앞바단이 또 모집이 될 예정이고요. 매년 앞바단은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나도 이 앞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예,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분은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반기에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레스모아 캠페인도 눈에 띄는데요. 레스라는 것이 좀 줄인다라는 네. 의미가 있고 모어라는 것이 더 많이라는 의미인데 줄이고 또 더 많이
불균형한 삶을 개선하자 그런 내용의 캠페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레스모어 캠페인은 저희가 그 사업 초기에 일생활 균형 실천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네.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늘려서 생활 속에서 균형을 맞춰가자라는 그 생활 실천형 캠페인이고요. 내 생활에서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것들을 습관화하면서 점점 더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캠페인인데요. 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라든지 야근을 줄이고 늘리는 부분에서는 이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줄어든 근로시간,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네. 상상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일과 건강을 연결해서 레스모어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예를 들면 야근, 스트레스, 금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요. 운동, 적절히 거절하기 네. 혹은 다이어트 이런 어. 부분을 연결해서 내 생활에서 균형 감각을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스모어 캠페인이 비단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초과 근무라든가 야근을 조금 줄이고 나의 여가 시간을 늘리자라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어떤 건강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군요. 얼마 전에 그 저출산 그런 출산율에 대한 그런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출산율 저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 성장 활력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들의 워라밸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요즘 그 통계청의 수치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사업의 목표를 잡았고요. 네. 이것은 기존의 보육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주거, 워라밸,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개별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 전체를 전환하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금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여성들의 워라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모두의 워라밸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출산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그런 지원책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마음 놓고 정말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고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라이프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미수 상임이사님의 경우에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죠. 네.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차이점을 좀 쉽게 느끼게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비교할 수 있었던 생활 속의 차이는 북미권과 한국의 비교 정도이고요. 네. 정책에 대한 차이는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정책에 대한 나라별 차이가 궁금하시면 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생활균형재단 홈페이지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네. 제가 느꼈던 북미권과 한국의 차이는 가장 크게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나라건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은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삶의 다름이 존재하다고 생각하지 이 삶의 잘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나의 교육 수준이 어떠하건 혹은 이혼 가정이건 동성 가정이건 나의 삶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업을 선택하고 근로 환경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근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게 존재했고요. 네. 근로자가 어떤 근로 조건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안정감은 있는 거죠. 네. 개인 역시 내가 일정 연봉에 어느 교육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절대적인 갑과 을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국보다는 조금 더 협력적인 파트너십 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나는 연봉이 높은 곳을 선택할 거야라는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그 워라밸을 중시하는 네. 그런 가치관들이 참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가 시간이나 복지, 근무 시간을 중요시하는 분명히 뭐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워라밸, 소확행과 같은 트렌드가 또 하나의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는 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좀 밀접하게 사업으로서 만나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있는 이 워라밸의 트렌드는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활용된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이것들이 물론 만연했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워라밸이 사용되었어야 됐고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 줄어든 시간만큼 근로자의 건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그리고 또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여가까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거긴 하나 이것이 네. 전체 워라밸의 핵심이거나 본질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의 워라밸은 광고와 판매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면서 모두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고 줄어든 근로시간과 늘어난 개인 시간을 소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형태의 일생활 균형이 널리 보급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일생활 균형이 다양한 삶의 방식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일생활균형재단 이미수 이사님의 경우에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워라밸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실까? 저도 워라밸이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네. 재단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어떤 노하우라든가 팁을 좀 전수받고 싶거든요.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네. 이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무하는 곳은 조금 더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를 키워주는 것도 저와 뭐 학교만이 아니고요. 아이를 키워주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네. 아이 돌보미 선생님, 남편 그리고 저희 회사의 동료의 배려까지 이 모든 것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키워지는 정말 한 사회가 다 동원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는 이 가사 일과 육아는 엄마의 책임이라는 그 사회의 무거운 시선도 여전히 저에게 존재하고 엄마로서 갖고 있는 죄책감 역시 떨쳐내지 못하는 건 현실이고요. 네. 이러한 워라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일이라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가치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워라밸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수 상임이사님이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니까 네.
왠지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게요. 이렇게 본인이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재단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떻게 남편분이 가사일 많이 도와주십니까?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엄마 입장에선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생활 균형은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는 기본 노동권이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개인은 삶의 주체권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바탕에는 다양한 삶을 존중할 수 있는 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당연한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들의 배려와 그리고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무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워라밸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희수 일생활균형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처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신조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퇴근 후 직장인들, 저녁 시간에 운동하는 직장인들을 일컫는 나포츠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연한 봄입니다. 달리기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요즘인데요.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나이트와 스포츠가 합쳐진 나포츠족에 합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